한국은 정말 배은망덕한 국가예요.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일본이 한국을 발전시키려고 경제 원조를 했더니 이제 징용인이 위안부니 하면서 사과하라더군요. 한국의 한글과 한국 문화, 역사를 아직도 모르세요? 저희가 일본에 그동안 속았다고요. 한국은 정말 감사한 나라예요.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스타가 되는 것처럼 열렬한 환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인들에게 한국은 꿈의 나라이자 오아시스와도 같은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 오게 된 후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다는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구걸까지 해야만 했던 이 여성은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충격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작은 섬 출신인 사쿠라입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학교를 다녀야 할 돈이 없어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 일을 해야만 했죠. 그마저도 일이 없을 땐 가족들의 끼니를 위해 국어를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험난한 과정들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그랬던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린 시절 지독하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차별당한 적이 많았어요. 학교에 못 가는 걸 비웃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눈물이 항상 글썽거렸죠. 그러나 그런 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제게 미안해하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책을 펴고 공부할 시간을 가지면서 꿈을 키우는 동안 저는 일자리를 찾아다녀야만 했어요. 그러나 어린 소녀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긴 힘들었죠. 그래서 남들이 기피하는 힘든 일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하지만 냉혹한 세상은 제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농장지에서 잡초를 뽑고 수확물을 거두는 일을 했는데 농장 주인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그에 대한 일당을 주지 않더군요. 제가 아무리 요구를 해봐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어린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저는 그 일로 무척 상심하고 말았습니다. 무시당하고 차별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절망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 마냥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죠. 제가 삭을 벌지 못하면 저희 가족은 끼니를 때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시내로 나가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환경에서 무거운 삶을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제 인생에도 환한 빛이 들 거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죠. 순간 거리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는 마치 저를 응원해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의미를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멜로디만으로도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가사는 미지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 음악은 지친 제 마음을 감동시키며 희망을 주더군요. 마치 저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그 음악이 한국의 K-팝이라는 걸 알았죠. 우연히 듣게 된 한국 음악은 제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을 느끼게 되었고 가사의 의미를 알고 싶다는 열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악을 듣고 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열망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스스로 독학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렵게 돈을 모아 한국어 교재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핸드폰을 한국어를 공부하는 도구로 활용했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제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건 쉽지 않은 도전이었어요. 거기에다 일을 하며 돈까지 벌어야 했기에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죠. 처음에는 한국어의 새로운 문제와 언어 체계 때문에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를 악물고 도전적으로 공부를 했죠.
비록 환경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저의 공부 방법은 나름 체계적이었습니다. 제 침대에는 한국어 학습서와 필기도구로 가득 차 있었고 매일매일 노트에 단어와 문장을 적어가며 연습했어요. 한 글자 한 단어를 외우는데 시간을 들이며 문법 규칙을 체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어 음성 레슨을 듣고 발음을 연습하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언어에 노출되려 노력했죠. 땀과 노력은 저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한국 음악의 가사가 이해가 되더군요. 그 희열감은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감동적이었죠. 척박한 환경에서 제 힘으로 뭔가 이뤄냈다는 것은 대단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은 절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으로 이끌었고 한국 음악은 제 인생에 큰 의미를 부여해 주었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게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어를 익힌 저는 하루하루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저에게 더 가까이 접근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농장 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낯선 외국인이 산길을 헤매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그는 저에게 허둥지둥 다가와 길을 잃었다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제가 길을 잘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죠. 그는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것에 크게 안도했습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휴게소에 잠시 들르게 됐는데 관광버스가 그가 탑승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출발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졸지에 미아가 돼버린 그는 자신의 감을 믿고 도보로 이동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저는 그를 산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오르내리는 길이라서 저는 산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그와 함께 길을 걷는 동안 그는 저에게 어떻게 한국어를 할 줄 아냐고 묻더라고요. 산속에서 만난 일본 소녀가 한국어를 할 줄은 정말 몰랐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제 이야기에 빠져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성과에 대해 놀랍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한국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초청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물론 감사한 마음 때문에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한국 사람과 한국어로 대화를 했다는 것만 해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교수님은 제 안내에 따라 산길을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끝까지 그와 동행해 잃어버린 관광버스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왔죠. 그는 나중에 꼭 다시 연락을 하겠다며 제 메일 주소를 받아갔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정말 그 교수님이 보낸 메일을 받아볼 수 있었어요. 그는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제 노력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뜻밖의 기회를 열어주었죠. 교수님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공부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제 사정을 알고 있는 그는 학교 기숙사에 머물 수 있는 혜택과 비행기 티켓 및 체류비, 그리고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1년간의 한국 유학은 제 처지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기회였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일 먼저 가족 걱정이 들더라고요.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 가뜩이나 빈곤한 저희 가족은 더욱더 궁핍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전 며칠을 고심한 끝에 제 고민을 부모님께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신이 축복을 내려주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쿠라야, 넌 우리의 자랑스러운 딸이야. 네가 겪은 어려움과 희생을 잘 알고 있어. 너를 이해하고 너를 사랑해. 내가 이룬 모든 것에 감사하고 우리는 내가 얼마나 강인하게 성장했는지 알고 있어. 한국에서 많은 걸 경험하고 돌아오렴. 가족의 지지는 제게 큰 힘을 주었어요. 저는 그렇게 가족을 두고 한국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너무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제 인생에 다시 올 수 없을 기회를 놓치고 싶진 않았죠. 그리고 어렵사리 도착한 한국에서 저는 교수님의 도움으로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청강생 자격으로 한국 대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좋은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어요.
한국 학교에서의 수업은 항상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전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며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죠. 교수님과 동기들은 항상 제게 도움을 주었고 그 덕분에 제 한국어 실력은 급속도로 향상되었습니다. 한국에 적응될수록 한국 생활이 너무나 즐겁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고 새로운 경험들을 기다리기가 너무 설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한국의 전통춤과 음악을 배우면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즐거움도 느꼈습니다. 한국 음식 역시 제게 빼놓을 수 없는 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한식 레스토랑에서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고 한국의 다양한 맛과 조리법을 탐구하는 것이 어느새 제 일상이 되었죠. 저는 시간이 날 때면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경험들은 저를 더욱 열정적으로 만들었고 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1년이란 시간은 스치는 바람처럼 금방 지나가더군요.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즈음 교수님의 소개로 한 기업의 통역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일본 바이어가 한국에 방문하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일을 맡았고 훌륭히 진행했어요. 제게 만족한 회사 관계자는 인턴 신분으로 그들의 회사에서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그렇게 저는 운명처럼 한국 기업에서 3년간 통역 업무를 맡게 됐어요. 그 기회 역시 제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것이 일본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며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렸어요. 그 덕분에 저희 가족은 과거보다 훨씬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고국에서 일당을 떼어 먹히며 국어를 하던 작은 소녀는 그렇게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어려움을 겪던 때에는 무엇인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알게 되고 한국 생활을 하게 되면서 척박한 인생을 살던 제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저는 3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유학 생활과 통역 업무로 쌓은 뛰어난 한국어 실력은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 인생을 환상적으로 바꿔놓았죠.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마치 한편이 눈부신 여정이었고 한국어는 그 여정의 지침서나 다름없었어요. 그렇게 한국어는 항상 저에게 인생의 열쇠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덕분에 일본의 큰 기업에서 한국 담당자로 입사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일본에서는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마치 큰 성공을 거둔 것 같은 축하를 듣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절 축하해 주었어요. 그들은 제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제 인생을 기대했습니다. 그 기업에서 일을 하며 빠른 속도로 승진을 할 수 있었고 최연소 임원이라는 타이틀도 얻을 수 있었어요. 당연히 그 덕분에 저희 가족들은 지독한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성과가 저의 피나는 노력과 열정의 결실이라고 평가하지만 전 한국이 제게 손을 내밀어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함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제 부족한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일본과 한국 간의 중간 다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본 기업에서 2년간 근무를 한 뒤 또 하나의 목표를 위해 과감히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일본 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 교수가 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국어 능력과 한국에서의 유학 및 경험은 이 분야에서 충분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일본의 한국어의 인기는 열광적이기 때문에 한국어 학과에서 교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영광과 책임이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며 학문적인 연구와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더불어 저의 경험과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한국과 일본 간의 교류에 대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역할은 가난했던 일본 소녀의 귀환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또한 제 이야기와 경험이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학생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 제게 무한한 성장의 기회를 열어준 한국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네요.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가시밭길 같았던 제 삶에 큰 변화와 성장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들은 제 자신을 더욱더 강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었으며 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확장시켰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또한 한국은 제게 많은 기회와 친구 멋진 경험들을 선사해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통역 업무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도, 일본 유수의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던 것도 모두 한국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곳에서의 모든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울러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네요. 한국에서의 시간을 영원히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겠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한국에 대해 영원히 따뜻한 감정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을 오게 된 걸 시작으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일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며 성공을 이루어냈는데요. 그녀가 꿈꾸던 희망 속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큰 부분으로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양국이 협력하고 좋은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인들의 활약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인이세요? 아님 일본인? 북한이요? 남한이요? 이 질문이 뭔지 아시나요? 외국인이 예전에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외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뽑은 말들이죠. 여기 한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한 외국인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의 가족과 지인들은 모두 결혼해 한국에 있으려고 하는 그의 계획은 절대로 안 된다며 극구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남성은 허락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이 남성의 부모는 한국의 음식점에 갔다가 의심스러운 직원을 만났다가 한국 음식점들의 진실을 알게 되고 눈물까지 흘릴 뻔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남자의 결혼은 어떻게 될까요? 순탄하게 잘 흘러갈 수 있을까요? 이 남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살다가 현재 한국이 너무 좋아 한국에서 쭉 살고 있는 레이나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지금 한국에서 산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패션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아직 미혼이고 예쁜 여자친구는 있죠. 제 여자친구 현이는 제가 한국에 눌러 살게 한 가장 큰 이유기도 해요. 저는 패션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오래 거주하긴 했지만 사실 영국 사람이에요. 좀 복잡하죠.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지금은 한국으로 왔네요. 하지만 총 3곳에 살아본 결과 한국이 가장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5년이 지나고 말았네요. 현이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혼 후에도 쭉 한국에서 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고 싶은데 현이는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해서 아직 미래에 관해 계획 중인 단계에 있어요.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만 해도 제 삶이 이렇게 변할 거고 행복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5년 전과 지금의 한국은 또 다르거든요. 그때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다 알고 있었지만 한국이 1년마다 발전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잖아요. 네덜란드에서 지낼 때 다른 사람들도 한국 뉴스에 관해 많이 보기는 하는데 정말 굵직한 것들에 대해서만 알았죠. 그때는 한국의 상세한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는 게 사실이고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난 이후에 친구들에게 그 소식에 관해 말하면 친구들은 농담 반으로 모두가 쳤던 장난이 바로 북한 남한이라는 말이었어요. 아마 예전에 외국에 놀러 가보신 한국인들이라면 이런 경험 무조건 있으실 거예요. 예전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인이에요? 라는 질문보다 중국인이에요? 일본인이에요? 그 다음 질문이 그럼 한국이에요? 의 순서였지만
이제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기 때문에 단박에 한국인이라는 걸 알더라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느끼는 한국 사람들의 외모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잘 구분하죠. 지금이야 그렇지만 제가 떠날 때쯤 상황은 이렇진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위해 가장 큰 장벽에 부딪힌 건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아버지는 외교관이셔서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폐쇄적이셨죠. 다른 사람은 한국으로 가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도. 내 자식만은 절대 안 된다면서 극구 반대를 하셨죠. 특히 연평도에서 있었던 포격 사건에 대해서 끔찍하다며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저의 고집은 한국으로 저를 갈 수 있게 했고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헌데 더 큰 문제는 요즘에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또 무력 도발을 사흘이나 하고 있거든요. 한국인이 아닌 저도 이렇게 지겹게 느껴지는데 한국 사람들은 오죽할까 싶네요. 그래도 저는 다른 관광객들이랑 다르게 오래 산 만큼 대처도 한국인과 비슷하게 별다를 바 없는 일상들을 살아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연이어 뉴스에 하루 종일 보도되고 있어서 괜히 더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정말 놀랐던 점 중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뉴스를 봐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네덜란드에서 만약 이런 뉴스가 난다면 바로 전쟁이 시작될 거라고 세팅되면서 국민들도 겁먹고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일본 근처에 북한의 미사일 하나가 떨어진 것 때문에 친구들이 연락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심지어 한국에 떨어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정도로 네덜란드나 영국에서는 이게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인데 한국 사람들은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다들 그냥 본래 살던 일상을 그대로 지내더라고요. 정말 웃긴 건 이제 저도 익숙해져서 웬만한 뉴스에 나오는 소식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익숙해져서 처음 왔을 때 예전처럼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는 뭔가 다른 심각한 분위기인 것 같아. 다른 한국인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괜찮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을 믿었죠. 그들이 말한 대로 전부 금방 괜찮아지곤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웬만한 위기나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국민이긴 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실제로 살면서 느낀 건데 전 세계에 이런 민족은 아마 한국이 유일할 것 같아요. 그 덕에 저도 한국인 같은 마인드와 생각하는 마인드를 배울 수 있었죠. 한국 사람들에게 일을 하고 살아가고 일을 하는 태도를 배우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북한의 도발 상황 속에서도 늘 그랬던 것처럼 저는 금방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이런 한국의 생활이나 사람들의 태도 같은 분위기를 전혀 모르는 저의 주변의 지인들 부모님은 하루 종일 별일 없는지 체크했어요. 여러분 감사하죠. 애정이 있으니 걱정도 하신다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감사하게 느끼는 걱정도 한두 번이지 제가 정말 괜찮고 모든 게 좋다고 잘 이야기했는데 북한에 관련된 뉴스 하나가 새로 업데이트될 때마다 연락이 오니까 솔직히 좀 성가시고 부담스럽기까지 했어요. 영상통화를 하고 제 일상을 SNS에 공유해도 친구들이나 부모님조차 제가 일부러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얼마나 괜찮은 곳인지 상세히 설명해도 믿질 못하니 이건 직접 겪게 해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북한은 제발 가만히 좀 있지 자꾸 계속해서 도발을 멈추질 않아서 부모님은 급기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됐거든요. 저는 최후로 미뤄뒀던 저의 결정을 조금 빠르게 당겨야 했죠. 그 결정은 바로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서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보여드리는 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지 확실히 파악할 수 있고 안심하시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어차피 현이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사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마음에 들었던 한국의 문화 중에 한국말로 상견례라고 불리는 양가 부모님이나 가족이 결혼이나 약혼처럼 큰 약속 전에 만나는 거였는데요. 제가 살던 곳은 전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둘이 좋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편이죠.
하지만 저는 이건 한국 방식이 훨씬 맞는 거라고 해요. 서로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오래 만나도 서로의 가족까지는 전혀 모르거든요. 심지어 오래 만난 장수 커플도 실제 결혼해보면 몰랐던 새로운 점이 보인다던데 가족은 오죽하겠어요.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둘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온 생활 방식, 가족 간의 스타일 같은 거로 시작된 오해와 싸움이 결국에는 이혼으로 향해 가는 걸 봤거든요. 아마 한국처럼 상견례 같은 걸 필수로 여긴다면 둘이 만나고 헤어지는 게 조금 더 무겁고 진중하게 느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고 살게 된다고까지 상상해 봤을 때 위로부터 이어지는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현이와 결혼하게 되면 외국으로 가서 살지도 모르는 국제 커플이기에 나라도 다르니 얼마나 다른 점이 많겠어요. 그래서 저는 서로의 가족과 만나는 자리를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양가 부모님은 이런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현이도 흔쾌히 허락해 줬어요. 저는 부모님이 한국으로 와서 완벽한 한국을 느낄 수 있도록 항공 숙소부터 일정, 그리고 어떤 걸 먹을지 메뉴와 음식점까지 완벽하고 세심하게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한국을 짧은 시간에 최대한 깊이 느낄 수 있길 바랬거든요. 모처럼 네덜란드에 있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이 이번에 곧 한국으로 오시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근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다들 서로를 보고 싶다는 안부 인사를 건넸죠. 한때는 하루 종일 붙어 지내던 친구들이었는데 한국에 오고 나서 네덜란드에 갈 생각을 안 해봐서 못 본 지 정말 몇 년은 된 듯 싶어요. 그래도 변치 않는 사이라는 게 항상 감사한 그런 사이죠. 제 친구들은 부모님을 한국으로 제가 초대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곧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걸 단박에 알아채너요. 제가 친구들에게도 상견례라는 걸 하려면 부모님이 한국을 와야 한다고 몇 번 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결혼하면 당연히 네덜란드로 돌아와서 지낼 거냐고 물었어요. 선뜻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한국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한국이 아니면 이제는 불편해서 살지 못할 것 같거든요. 제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긴 좀 그래서 일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설마 한국에서 계속 살진 않겠지, 나중에 제가 이세를 낳았을 때 그렇게 위험한 나라에서 살고 싶겠냐, 말도 안 된다라는 점점 신경을 긁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점점 화가 났지만 꾹 참았죠. 이대로면 기분이 나빠질 것 같아 빠르게 대화의 주제를 변경했어요. 현이에게 어떤 프러포즈를 하는 게 멋있을지, 그리고 사실 고민이 있는데 이번에 현이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내가 꼭 마음에 들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보이는 게 좋을지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제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둘만 좋으면 되지 무슨 다른 사람들까지 다 신경 써야 하냐며 저더러 한국으로 가더니 눈치 보는 사람으로 바뀐 것 같다며 전쟁 날지 눈치 보는 한국인 다 됐네 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소리를 했어요. 제가 그만하라는 경고를 했는데도 친구들은 분위기 파악을 못한 채 웃으며 한국으로 가고 나서 제 성격이 겁쟁이처럼 너무 변했다며 한국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친구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면서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그 대화방을 나와 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친구들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걸 알고 또 저와 친하니까 장난을 섞어 제 긴장을 풀어주려고 그런 농담 섞인 말했다는 것도 잘 알아요. 저도 좋게 친구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이젠 조금이라도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알지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식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핏대가 세워지더라고요.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 같으면 웃으며 넘겼을 말들이 이제는 저도 짜증나게 느껴지는 걸 보니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한국에 오기 전 제 모습을 떠올려 보면 친구들의 행동을 이해하고도 남는데 말이죠. 네덜란드에서는 한국보다 북한에 대해서는 더 완전히 모르거든요.
하지만 북한의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알아요. 하루 종일 뉴스에 보도되니까요. 그리고 그만큼 충격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뇌리에 쉽게 잊히지도 않는 거죠. 사람들은 북한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어떤 문제로 또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지만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의 생활이나 유명한 것들 명소들에 관련해서는 전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의 장점은 알아도 북한 사람들의 장점은 한 개도 떠올리기 힘들다는 겁니다. 모른다기보다 관심이 없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네요. 북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네덜란드에서 아주 정말 조금일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과 북한의 사이가 어떤지, 대한민국과 북한이 왜 전쟁이 발발하게 됐는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제 친구들이 확실히 한국은 전쟁과 연관지어 생각한다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친구들과 현이의 부모님에게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하고 보여야 잘 보이는지 부산 분들이라 표현이 약간 격한데 내가 사투리를 잘 못 알아들을까봐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애들은 한국 영화에서 봤다고 사투리라는 게 표현이 엄청 과도하던데 그게 한국 전쟁을 경험해서 거기 사람들은 그런 거냐고 묻더군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에게 그 질문을 한 친구들은 네덜란드에서도 알아주는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수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를 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이고 상당히 우호적인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조차도 이렇게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한국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들을 한국 전쟁과 아직도 연관시키는 그들의 태도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싶었어요. 충격적이었죠. 이건 무지한 것이 아니라 창피한 거라고 친구들에게 따끔하게 충고해줘야 했어요. 제 친구들이 어딜 가서 욕을 먹지 않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화를 낸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는 네덜란드인들이잖아요. 이렇게 한국과 북한의 일을 모른 척하면 안 되는 역사를 가진 곳이잖아요. 역사적으로 통일을 이룬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무지함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에 가깝다는 걸 알아야 해요. 우린 여전히 남북관계에서 과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통일의 여파가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많이 남았어요. 여전히 네덜란드는 지금까지도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이젠 꽤 오래됐다면 오래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도 사실 여전히 가끔 사이가 안 좋아요.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북쪽과 남쪽의 문화도 다르고 예의의 기준도 좀 달라요. 한국의 사투리처럼 언어도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나폴리 사투리는 거의 다 알아듣지를 못할 정도예요. 서울 사람들이 제주도 본토 사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쓰는 단어도 달라요. 전혀 다른 말이라 모르면 거의 외국어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공동체가 가진 남쪽 사람들이 훨씬 더 보수적인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통 네덜란드에서는 동거를 하는 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생각해요.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둘만 좋으면 살다가 헤어지는 현상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남쪽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사는 동거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북쪽과 남쪽이 가장 다른 문화적인 특징이 이런 식인 것 같아요. 한 나라였지만 아직도 문화적으로도 언어 차이로도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은 같은 나라지만 다른 나라 같은 느낌도 들게 할 정도예요. 가끔은 사이가 정말 너무 안 좋기도 하거든요. 서로 다른 곳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 통일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분단국가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뉴스나 신문을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요. 그런데 한국으로 오면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통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들이라. 저도 통일에 관련해 다양하고 정확하게 더 많은 걸 알아보게 됐는데요. 통일은 정말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동독이 서독에 흡수된 것만 봐도 통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어내는지 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독일이 통일했을 때 동독의 인구는 1600만 명, 서독은 6000만 명으로 약 4배 정도나 차이가 났습니다.
면적도 큰 차이가 있었어요. 동독의 2배 이상이었던 서독의 면적에 흡수되었죠. 독일은 통일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독의 경제가 서독의 경제보다 약하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 통일 이후에는 불거진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동독은 공산주의였는데 자본주의였던 서독에 흡수가 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문화와 생활 방식을 바꾼다는 게 어려웠을 겁니다. 갑자기 경쟁사회에 적응을 하려니 그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동독의 기업들이 줄줄이 다 파산하고 그렇게 되면서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실업률이 올라가면 구입률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독일의 전체적인 경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빚이 생겨버렸거든요. 독일만 보더라도 통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합니다. 두 사회의 경제력 수준의 차이가 크면 통일을 하긴 훨씬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서독과 동독의 경제력 격차 수준은 4배가 차이가 났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간 독일에서는 통일에 대한 비용으로 3천조 원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에 이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큰 부담이 연대세금, 통일 비용 충당을 위해 독일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장벽은 어쩌면 여전히 남아있고 보이지 않은 장벽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독일은 대처 방법을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걸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다고 해요. 독일은 동방정책이라고 오스티폴리틱이라 불리는 통일 전부터 준비를 엄청나게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 정도가 들었다고 했죠. 말이 나왔으니 한국과 북한의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현재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대고 북한은 2천만 명대라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수준 차이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 수준 차이는 무려 몇십 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통일을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힘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독일과도 비교해 볼 수 없죠. 경제 수준의 차이가 5배나 차이가 나는 경우라. 북한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나라의 사상도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동독은 구소련에 속했고 대표적인 공산주의 나라였지만 사회주의 모범국으로 불렸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더 이상 공산주의라고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시민 수준이나 민족성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데 그 둘이 융화되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경제력 격차가 20배가 나기 때문에 독일은 겨우 4배 차이가 나고 그렇게 오래 준비를 해서 통일을 했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제대로 준비가 안 된 통일은 정말 모두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예전에 어떤 글에서 봤는데 통일을 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 1인당 3억 정도를 들여야 될 거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10년 동안 통일 비용에 2천조 원 이상을 들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통일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뭐 통일을 하게 되면 좋은 부분도 분명히 생기겠죠. 북쪽에서는 지하자원이 정말 풍부하고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곳이니 두 가지가 만나게 되면 세계 어디도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력한 나라가 되겠죠. 하지만 북한과 한국의 생활이나 수준이 모든 게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글쎄요.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여러모로 전 세계에서 최고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아쉬울 게 없죠. 저는 한국이 정말 단단해 보여요. 한국에서 있어 보니 안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강해서 조용히 방어하고 살피는 것 같았어요. 원래 겁이 많고 약한 짐승이 소리 지른다고 하잖아요. 정말 힘이 센 맹수는 소리를 내지 않죠. 그냥 제압해버리니까요. 한국이 정말 맹수와 많이 닮은 듯 싶어요. 조용하고 강하죠. 저는 지인들이 우스갯소리로 너도 전쟁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할 때면 어차피 말해도 잘 이해하지 못할 문제라 대답을 성의 있게 하지 않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러고 마치 한국이 북한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전 좀 이해가 안 가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경제력이 몇십 배 이상으로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위협과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건 어느 쪽일까요? 북한은 제가 보기에 비대칭 전략으로 단숨에 부족한 힘을 만회하려고 핵에 집착하며 계속해서 도발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저의 친구들과 많이 다르진 않았어요. 우리나라나 독일 등 여러 나라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잘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정말 많이 궁금한 게 이 문제예요. 사실 저는 외국인 신분이라 북한에 여행을 갈 수 있거든요. 제 친구들도 그렇죠. 가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볼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지만 눈치채셨나요? 북한을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별로 가질 않는다는 거 말이죠. 제 친구들도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휴가를 받게 되면 한국은 꼭 무조건 와보고 싶어 하는데 북한은 전혀 아니죠. 얼마 전에 북한 최고 위급 간부들이 연말 전원회의 때 벤치들을 모두 다 타고 탁 등장하는 뉴스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차량 제조사인 독일의 벤츠사가 유입 경로를 확인하는 중이라는 걸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한 게 15년 넘게 북한과 거래 관계가 없었고 영국과 금수 조치를 하고 있다며 한 번 더 입장을 밝히는 걸 보고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웃겼어요. 한 국가의 정치인들이 본인 브랜드의 차량을 이용했다고 하면 오히려 자랑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저는 정말로 궁금한 게 있긴 해요. 북한에 사는 북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알고 있을까요? 그 좁은 우물 안에 갇혀 좁은 세상을 보는 눈으로 평생을 편협하게 다른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걸 말이에요. 한 개인으로서 너무 안타깝네요. 북한이 아무리 도발해봐야 사실 이제는 한국을 떠올릴 때 언제라도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 군부 독재나 사회적 갈등이 극단적 대립으로 드러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코리아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북한의 통치자 얼굴이 떠오른다던가 분단국가라는 이미지가 함께 떠올랐다면 이제는 BTS와 한국의 콘텐츠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의 얼굴이 함께 떠오른다고 합니다. 문화강국이라는 이미지로 변신한 거죠. 솔직히 엄청난 변화이긴 합니다. 1948년 정도부터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은 수십 년간 수많은 시련이 강타했었잖아요. 누구보다 더 노력했던 한국인들만의 피땀 흘린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최근 세계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의 능력치와 역량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많은 나라에서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계에서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오른 아주 작은 나라라고 칭하고 있어요. 한국 속담 중에 매운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죠. 그게 저는 가장 한국적이면서 한국인들을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제 한국인들은 더 이상 작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요. 네덜란드 사람들과 견주어도 피지컬이 뛰어나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발전을 그것도 단시간에 선진국으로 이룬 나라는 그 어디도 없었어요. 심지어 일제의 만행에서도 굳건하게 한국이 가진 힘을 단련해 지금은 일본보다 전 세계를 더 매료시키고 있고 너무도 강력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식민지였는데 이만큼 발전한 나라는 한국 말고는 없다는 게 대단할 따름입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열광하는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걸 입증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해외문화 홍보원에서 국가 이미지를 조사했는데 10명 중 9명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우호적인 이미지를 갖는 데는 한국의 대중문화로 가장 높았고 한국인이 만드는 제품과 브랜드 한국인들의 좋은 경제 수준이 좋은 이미지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통계상으로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입증하고 있죠. 사람들은 한국의 물건을 사고 싶어 하고 한국을 가고 싶은 나라로 꼽아요. 문화적 영향력을 지칭하는 말인 소프트 파워의 세계 강대국은 현재 한국이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보면 분명히 부모님도 반할 거라고. 그때부터는 제가 정말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말을 완전히 믿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도착하는 날 일부러 한국의 대중교통을 보여주고 싶어 차를 두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어느덧 거의 3년 만에 만나는 거였어요.
사는데 바쁘다 보니 2년도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자동문이 열리고 드디어 보고 싶었던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고 달려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포옹을 나눴죠. 정말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에게 인천공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눈치가 딱 보니까 공항의 엄청난 시설을 보고 놀라신 게 분명했어요.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짐도 들어주는데 정말 어떻게 안 놀랄 수가 있겠어요. 부모님은 입국 수속 끝내주게 빠르더라라며 속도에 대해 감탄하셨죠. 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라고 말하며 부모님에게 지하철로 향하자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짐도 있는데 무거우니 택시를 타고 가는 건 어떠냐고 물으셨죠. 저는 짐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면서 부모님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부모님의 짐을 배송 예약을 한 채 지하철을 타러 향했죠. 부모님은 엄청난 서비스들에 놀라면서도 물건이 없어지진 않을까? 걱정하셨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절대 그럴 일 없다며 괜찮다고 했죠. 지하철을 타러 들어가서 가장 먼저 부모님은 노선도를 보시곤 깜짝 놀라셨어요. 수많은 노선도에 한국은 안 가는 곳이 없겠다면서요. 영국은 지하철이 정말 잘 안 되어 있고 대중교통은 정말 최악인 나라라고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모두가 자가용을 타는 게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노약자나 임산부 등 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곤란하고 불편한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대중교통의 부재는 높은 음주운전율을 기록하게 됐죠. 버스는 그나마 아주 간혹이지만 그래도 타긴 하는데 기차 시스템은 한국에 비해 정말 한참 수준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에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본 부모님은 한국의 모든 대중교통을 신기해하셨죠. 스크린 도어를 보고서도 이 비싼 시스템이 한국은 전체에 다 있다는 걸 듣고서 당황하셨습니다. 곧 열차가 도착해 스크린 도어가 열리고 우리 열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이용객이 꽤 많아 앉을 곳이지 없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부모님이 저기 자리에 앉으라면서 한쪽을 가리키셨는데요. 그건 바로 노약자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은 저 자리를 비워둔다며 노약자석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고 물었죠. 그건 바로 임산부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노약자나 임산부석을 배려한 것도 신기했지만 아무도 앉지 않는다는 점을 더 신기하게 느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사람들이 너무 합리적이지 못한 거 아니야. 앉았다가 해당하는 사람들이 오면 비켜주면 되잖아 라며 의아해하셨죠.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났어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와서 저걸 보고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있어 본 결과 왜 그 자리를 비우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인들도 물론 엄마 말처럼 앉았다가 일어나 비켜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웬만해서는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게 대부분의 문화죠. 만약 앉아있다가 해당하는 사람이 와서 앉으시라고 양보하게 되면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 사람이 미안해할 수도 있고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나름 한 번 더 배려하는 방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부모님에게 한국 사람들의 특유 배려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목적 지역까지 도착하는 동안 정말 한국인들은 그 자리들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해당하지 않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는 문화를 보고 정말 크게 놀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이 정도냐며 한국에 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반해버리셨죠. 바로 여러 곳을 구경시켜 드리려 했는데 엄마라서 그런지 제가 지내는 곳이 어떤지부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집부터 보고 여행을 시작하기로 했죠. 집에 들어가면서 한국 아파트의 보안 시설과 시스템에 놀라시더라고요. 앱으로 모든 걸 조절할 수 있는 거에 경악하셨죠.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활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에 믿지 못하셨어요. 저는 가장 먼저 식사를 하기 위해 밖에서 먹을까? 하다가 한국이 얼마나 빠른지 느끼게 해드리기 위해 배달 앱으로 드시고 싶은 한식을 시켰고 배달 음식인데도 이 정도 맛이라는 걸 보여드렸더니 1시간 이내에 고기가 구워져 완벽하게 세팅되어 보내진 걸 보고 정말 신기해하면서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마트에서 장을 보면 1시간 안에 가져다 주는 것도 이야기했고 심지어 세탁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려줬죠. 밤 10시에 시키면 아침 7시쯤이면 와 있다고 했더니 믿질 않더라고요.
부모님에게 아직 놀라기엔 이르다며 제가 미리 짜놓은 계획대로 움직였는데요. 저는 일부러 버스 택시 차량을 바꿔가며 부모님에게 최대한 많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다니시면서도 어디든 임산부석 노약자석이 배려되어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공경하는 문화에 큰 감명을 받으셨는데요. 왜냐하면 영국에선 이런 경우가 전혀 없거든요. 부모님이 조금 힘들어 보이면 친절함 많은 한국인들은 다양한 부분을 양보해줬어요. 그리고 선뜻 도와주려고 다가오기도 했죠. 어머니가 놀란 건 또 있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음식점 사람들이 너무도 친절하다는 점이었어요. 영국에서 음식점을 가보시면 최악의 서비스를 보이는 곳들도 있어요. 서비스를 할 때 한국처럼 모두가 친절한 곳은 없거든요. 만약 영국에서 친절한 곳이 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팁 때문이겠죠. 하지만 만약 100달러짜리 식사를 먹는다면 요새는 9% 정도 이상은 팁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압박감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모두 팁 때문에 친절을 베푼다는 생각에 너무 친절하면 오히려 좀 부담스러워요. 팁을 더 줘야 하는 것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팁 문화가 전혀 없는데도 진심으로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걸 보고 감동받으셨어요. 생갈비를 맛있게 드셔서 갔던 곳을 2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심지어 그 식당의 사장님은 부모님을 단박에 알아보시곤 서비스라며 게장을 주시기도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무슨 메인 요리를 서비스로 주냐며 직원들의 친절이 의심스럽다고 말이 안 된다는 말만 연신하셨죠. 우리가 그 식당에서 나갈 때도 사장님이 나오셔서 또 오라며 기억해서 부모님에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부모님은 팁 때문도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으셨던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에서 왜 살고 싶은지 이야기해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지내는 건 편리하고 안전한 데다 사람들이 너무 좋기 때문이라고 진심을 다해 말했죠.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저의 자식까지 낳게 되면 사실 한국에서 사는 건 좀 피했으면 이라며 내심 바라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에 한국에 오고 난 후 부모님의 생각이 잘 모르는 무지함이었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그리고 얼마나 배울 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인지 한국이 왜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사람들을 보고서 단박에 알게 되셨다고 했어요. 이런 곳에서 저의 사회생활을 하는 게 제 스스로에게도 좋은 환경이 될 거라며 이제부터 응원을 하겠다고 해주셨죠. 제 진심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드디어 잘 보신 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현이의 가족들과 상견례를 했고 상견례를 하면서 보니 확실히 현이가 왜 그렇게 좋은 사람인지 부모님을 보니 알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발음은 아직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최대한 현이의 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어 한국어로 얼마나 현이를 사랑하는지 한국에 왜 머무르고 있는지 결혼하면 한국에 살고 싶은데 그 까닭이 뭔지 밝혔어요. 저의 확고한 마음이 마음에 든다며 현이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들은 순간 정말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면서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린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한국에 살 거라는 걸 들으니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만약 그런 사람이 생기면 저는 지금 이 사연을 들으라고 알려주려고 해요. 어떤 곳이든 위기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누구나 그 위기에서 한국인들만큼 벗어날 능력을 가지진 않았다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 걱정은 할 필요도 없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